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 내용은 중등 전공 A 부분이죠. 자, 중등 전공 A 부분의 1번 문제를 보면요. 늘 나왔던 애들이 시험 문제 나오네요. 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특별한 사유는 장애의 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보시면 엄청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니은 학교에서 절차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특별한 지원에 추가거나 변경거나 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죠. 어떤 절차가 있냐? 개별학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자,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방금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올해 개정된 공선책 내용을 본다고 하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필통 만들기 활동 중에 교사가 정시체 학생의 발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어 중재 기법을 사용한 대화 일부이다. 즉, 발화 유도 전략을 쓰라는 거죠. 자, 가에 사용된 기업의 명칭을 쓰고 나에 사용된 기법의 특성을 가에 사용된 기법의 특성과 비교해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틀린 사람이 꽤 있습니다. 왜 틀렸냐면 가나 모두 다 뭘 썼다고? 네, 명칭 쓴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명칭이 아니라 특성을 비교해 쓰는 거잖아. 일단 가, 색종이를 만지며 종이 붙여요. 색종이 붙여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붙이는데 색종이를 붙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의미를 보완한 확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은지 파랑 좋아, 은지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문법적 요소를 보완한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확대를 쓰시면 되는 거고 나는 확대와 확장의 차이점을 비교사설 하시면 되는데 확대 같은 경우에는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 내용을 보완하는 거, 그리고 확장 같은 경우는 문법적 내용을 보완한다는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늘 시험 문제는 현재 늘 나오는 게 혼자말 기법과 평행적 발화 기법, 그리고 확대가 우리 시험에 늘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교정적 피드백이 눈에 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제할 때 강조점 2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이 강조점이 나와 있는 표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누가 낸지를 알고 있지만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잘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했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간 기능성의 개념 노트를 해석하는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즉, 지적 능력, 적응행동, 건강, 참여, 맥락은 인간 기능성 영향을 준다 하나와 이러한 인간 기능성은 지원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인간 기능성 개념 노트 또한 제가 보기에는 또 한 번 시험 문제 낼 것 같으니까 해당 내용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고 제일 기억해야 될 게 이 지원에 관련된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늘 나오잖아. 다 필요 없고 인간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과 전략이 지원이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출제되고 나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죠. 다음은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이 적용된 사례이다. 가와 나에 사용된 전략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하죠. 여기서 어떤 큐를 줬냐면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 즉 개념적 모델을 언급해 줬고요. 이 개념적 모델과 관련된 중재를 쓰는 게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 모델에서 어느 부분과 관련이 있냐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누가 보더라도 뭐와 관련했다? 네, 인지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성모 삼책 내용으로 이 문제를 풀면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에 그리고 현재 화면에 이렇게 이성모 삼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언급해 두었죠. 자, 정서 및 행동장애 인지주의 중재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델링. 두 번째, 인지 결합에 대한 중재로서 인지 전략과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지 왜곡에 대한 중재로 분노내적 프로그램과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그리고 귀인 제휴련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링과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를 쓰는 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낼 때 조금
문제가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성모섬 책에 나와 있는 개념적 모델, 인지적 중재에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보시면 좀 명확하게 풀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 이 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완벽하게 RBT와 딱 맞지는 않습니다. A, B, C, D, E, D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박은혜 선생님 지체건강 중복장애 이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모르겠어요. 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책이 2014년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 A의 발작에 대해 교사가 정리한 내용이다. 학생 A에게 나타난 발작의 유형을 쓰고 밑줄친 상황을 고려해서 학생 A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쓰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 종종 전주나 전조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전조가 뭔지, 전구가 뭔지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조와 전구는 발작 전에 일어나는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거 두 개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의식을 잃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허공만 응시한다. 말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말을 중단하고 움직임이 없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발작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에 하던 활동을 계속 이어서 하지만 발작 중에 있던 교실 상황은 파악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한다. 학생 A는 수시로 의식을 잃기 때문에 수업의 내용을 많이 놓쳐 당황하기도 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발작 하위 유형이 크게 본다고 하면 부분 발작과 그리고 전신 발작이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부분 발작 같은 경우에는 뭐 뇌의 일부분에서 전기적 신호의 과도한 반출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전신 발작 같은 경우에는 뇌의 모든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유형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전신발작의 하위 유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발작과 대발작으로 나누고, 소발작 같은 경우는 요즘 표현으로는 부재발작, 그리고 대발작은 요즘 표현으로도 전신 긴장성 간대성 발작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인트죠. 잠깐 동안 의식을 잃고 아무리 없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부재발작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박은혜 선생님 책 찾아보시면 이 부재발작과 관련해서 수업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교사의 관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래 도우미를 붙여줘가지고 이 또래 도우미가 학생을 지원하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래 도우미에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답과 관련된 내용을 편집해서 업로드 해드리니까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교대중재 설계입니다. 그래서 교대중재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제일 먼 게 뭐가 있냐면 이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이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교대중재 설계 같은 경우는 내적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얘가 내적 타당도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는 이 거리를 분할 또는 수직거리라고 하죠. 이 수직거리를 통해서 내적 타당도가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내적 타당도를 확인하기 방법이 아니라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이 높이기 위한 방법은 예전 책들을 찾아보면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처럼 이 수직과 분할이 별로 안 나타났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중재 회기를 늘려보는 방법이 있어요. 늘려보면 효과적인 중재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중재 교대 횟수를 많이 가지도록 빠른 시간 동안 빨리 중재 교대를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답이 두 가지인데 최근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양명 선생님 책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빠른 중재를 해야 된다, 빠른 교대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건 내적 타단도를 확인하는 방법과 내적 타단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적 타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할과 수직거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높이기 위해서는 이 중재 회기를 늘리거나 아니면 중재 회기 안에 빠른 교대 중재를 실시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6, 7, 즉 한 회기에 하나 이렇게 했잖아.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한 회기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수행 자기 점검과 주집중 자기 점검을 두 개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변변 능력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당 내용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번 문제. 자,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다음은 김 교사가 중학생 영수, 뇌변변과 저시력의 실기지도를 위해 작성한 계획서이다. 지도 단계 중 2단계에 적용된 직접 선택 기법의 활성화 전략 면책을 쓰시오. 그리고 영수의 컴퓨터 접근 특성을 고려할 때 기행 미음 중 틀린 내용 한 가지를 기호로 쓰고 그 기호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지금 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지 못할 경우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뭘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화상 키보드가 대체 보조공학 기기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조이스틱이나 트랙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트랙볼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키보드와 관련된 키보드의 대체 유형들, 미니 키보드라든지 확대 키보드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트랙볼 같은 경우도 미니 트랙볼과 표준 트랙볼, 그리고 대형 트랙볼과 관련된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2단계에서 쓴 이 화상 키보드와 관련된 이 내용, 자, 가르치기 시간이 2초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포인트를 특정 키 위에 2초 이상 유지시키면 해당 키 값이 입력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선택과 관련해서는 활성화 기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시각 활성화, 그리고 둘째, 해제 활성화, 그리고 셋째, 역이 아니라 평균 또는 여과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2초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 활성화 전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시간 활성화 전략, 그리고 해제 활성화 전략, 그리고 역 또는 여기 계속 여기에 죄송합니다. 평균 또는 여과 활성화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쓰는 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의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상 키보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틀린 내용은 여기 미음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 입력을 위해 대체 입력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를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크린 리더 같은 경우에는 출력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간단한 단어 입력을 위해서는 뭘 사용하면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가는 청학장애 학생 A의 특성이고 나는 특수학급 교사의 국어과 지도 계획이다. 청년훈련 4단계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기획이 그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그리고 위출친 니은의 의미를 쓰라고 나오는데, 현재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인공화호를 착용했고 구어로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청년훈련, 말하기 지도, 말 언어 지도 같은 걸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냐, 청년훈련 4단계를 쓰라고 합니다. 청년훈련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인식, 변별, 확인, 이해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기획 단계는 뭐가 있다? 학급의 소음 속에서 교사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해죠. 우리가 알고 이해 같은 경우는 질문에
답하기, 그리고 바꾸어 얘기하기, 그리고 지시 따르기 이런 것들이 이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이와 비교해 가지고 3단계인 확인에서 재발화 능력을 확인하는 이 확인 단계와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같은 경우에는 늘 나오는 게 가르치기, 뭐 지적, 가르치기, 지적, 받아쓰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관련 내용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줄 친 니은의 의미, 니은이 초분절적 요소잖아요. 이게 운율학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리드목은 강세를 얘기한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 참여 원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잘못된 부분 참여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명칭보다는 왜 안 되는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는 학생 A에 대한 정보이고 나는 학생 A를 위해 예비교사가 부분 참여 원리를 적용해서 작성한 활동 참여 계획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학생이 얻을 수 있는 부분 참여 2점을 쓰고 학생 A의 활동 목표를 고려했을 때 기억 미음 중에서 부분 참여 원리가 잘못 적용된 것 기호 3가지를 쓰고 각각의 문제점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 참여 원리가 SRV에서 나왔고요. 이 SRV 장점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참여 원리의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점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자, SRV 이론과 부분 참여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이미지와 개인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미음 중에서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죠.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 편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첨족보행인데 핸들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경직형의 특징이 첨족보행이죠. 그리고 왼쪽 어깨, 팔꿈치, 손목을 보면 안쪽을 향해 구축과 변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왼쪽 엄지손가락이 손가락 쪽으로 굽어진 채 구축이 변형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린트 이런 걸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음성 출력기기도 같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내용을 찾아보시면 틀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니은과 디귿과 그리고 리을이라고 알 수가 있고, 자, 왜 틀렸냐? 일단 부문 참여 원리에서 이렇게 실제로 해야 되는데 앞 시간 때문에 못하는, 즉 참여하기 상실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지켜보는 관찰도 하면 안 되겠죠. 이 관찰이 수동적 참여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근시안적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거 닭 같은 경우에는 이 명칭보다는 왜 안 되는지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밑줄 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부분 참여 원리의 특징이잖아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참여 원리 같은 경우는 명칭 쓰는 거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책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잘못된 부분 참여 원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참여 원리의 정의인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활동의 일부분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부분 참여 원리라고 하잖아. 이렇게 의미 있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잘못된 부분 참여 원리를 하고 그 종류가 이거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정의를 이용해서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내용은 지금 교육과정 내용이고요. 읽어본다고 하면 의사소통 내용이죠.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밑줄 친 기억의 구성요소 4가지를 쓰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SC 구성요소 같은 경우에는 상징, 그리고 도구, 그리고 기법, 그리고 전략 이 4가지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 니은과 비교해서 강화된 환경주식 원어주의가 가지는 차이점 2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나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성곤 선생님 책에서는 이 MT와 EMT, 즉 환경중심 언어중재와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차이점 언급할 때 반응적 대화형식 전략밖에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 책들을 찾아보시면 이 환경중심 언어중재와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환경
조성 전략과 그리고 반응적 대화 양식 이 두 가지를 요즘 책에서는 엄청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성우 선생님 책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늘 얘기하자면 현재 15개적으로 바꾸고 나서 기본 국어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뀔 거예요,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중도중복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 얘도 이제 좀 말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는 중간고사 직후 학습장 중학생 A에 대해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나는 특수교사가 통합학급 교사 요구에 따라 직접교수법을 적용해서 작성한 교수활동 계획의 일부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직접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직접교수를 설명하는 내용이 꽤 많잖아요. 말 그대로 패러다임으로서 학생에게 하나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학생에게 하나하나 명시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르치겠다가 직접 교수법이 있고, 아니면 이 패러다임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방법으로서 절차가 있는 직접 교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후자로 문제를 풀기에는 지금 교수활동 계획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중재 모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직접교수법은 방금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냥 하나하나 다 알려주겠다. 그러한 일반적인 교수 방법의 철학, 패러다임으로서 직접교수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이렇게 가에서 학생 A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전략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이 내용 읽어보시면 얘 알긴 아는데 문제를 놓으면 순서대로 풀어서 잘 못 푼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습 전략 중에서도 시험 보기 전략이라는 게 있고, 이 시험 보기 전략 중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어려운 문제를 뒤로 푸는, 어려운 문제를 미뤄서 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또한 방금 얘기했던 전략중재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직접 교수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더라. 그래서 나에 나오는 기억 미흡 중에서 잘못됐던 거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뭐 두 가지 찾는다고 하면 뭐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기억이 틀렸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디귿이 틀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틀렸냐? 방금 얘기했던 전략중재 모형, 우리 교재와 그리고 학습장의 김동삼 책을 본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략중재 모형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전 검사 및 약속, 2단계 설명, 그리고 3단계 시범, 4단계 구두 연습, 5단계 통제대 연습과 피드백, 6단계 진보대 연습과 피드백, 7단계 사후 검사 및 일반화를 위한 약속, 8단계 일반화가 나오는데, 이 중에 지금 기획과 관련된 내용이 시범에 나와 있거든요. 시범 내용을 보시면 시범 단계에서 교사는 큰 소리로 학생에게 인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설명하는 방법이 큰 소리로 만약에 띵킹 올라두고요. 중요한 건 설명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중요하죠. 설명이 끝나고 그냥 완전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거를 써먹기 수 있도록 한 번씩 사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책에 있는 표현으로는 교사의 시범이 끝난 다음 학생들은 전략을 내연적 및 외연적 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문제 보시면 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략 사용 이유와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전략 사용 방법을 직접 보임으로써 설명을 끝낸다. 끝내는 게 아니라 해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디귿 관련해서 연습 과정에서 학생이 전략을 잘못 사용했을 때 즉시 같은 문제를 다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구두 연습과 관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두 연습 단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학생이 전략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다라고 돼 있고, 구체적 방법으로는 언어 정교화와 그리고 전략 단계 암송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어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전략 단계 암송하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00% 관련 전략을 단계별로 얘기해 보는 건데, 지금 문제에 보면 이렇게 전략을 잘못 사용했을 때 문제를 다시 준다가 아니라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배운 대로 할 수 있도록 전략 사용을 촉진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여줘야지 문제를 다시 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왜 전략중재 모형을 풀어봐야 되느냐. 여기 실제보다 쉬운 연습 과제로부터 연습하도록 해서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내용이 나오잖아. 근데 이 내용이 방금 보여줬던 내용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자, 통제된 연습과 피드백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단계를 통해 학생은 전략에 대한 절차적 기법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전략을 다른 과제에 적용하게 되면서 자신감과 유창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자신감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거 직접 교수,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했던 절차로서의 직접 교수법이 아니라 패러다임에서 직접 교수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전략중재 무용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중재 무용을 기억하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략중재 무용은 거의 99% 아마 중등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한 게 중등인데 뭐가 나온다고? 신생아 선별검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거 틀린 내용 바로 알 수가 있죠. 뭐가 틀렸다? 기획이 알 수 있고요.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틀렸다? 지금 시옷과 이응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청력 검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 검사 중에서 고운삼책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특수검사들, 이 특수검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음양 방사검사와 그리고 청성유발 전이검사 중에서도 뇌관 유발 반응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앞에 자동이 붙는 것들이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조기 선별과 조기 중재를 위해서 한다고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청학자의 등급 같은 경우는 6분법으로 하는데 이제는 등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6분법과 관련해서는 뭘 기억하라고? 소음성 난청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 소음성 난청은 4000Hz 부분에서의 손상이 그 특징인데 6분법은 4000Hz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시옷 수어 통역사를 활용하는 경우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교사가 통역사에게 물어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학생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 학급 교사와 그부들에게 보청기 혹은 인공호흡 착용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알려서 상호작용을 돕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지금 중등 문제인데 신생아 청명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다 필요 없이 하나만 기억한다고 하면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음, 청학장애 학생의 자리 배치는 독하게 좋은 자리로 하되 누구와 상의해야 된다고? 학생과 상의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전 문제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누가 나온다고? 시신경 위축이 나옵니다. 근데 얘도 그렇게 눈에 띄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문제를 보면 작성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교육적 조치에서 4가지 확대법 중 사용되지 않는 방법 1가지와 이것을 수업에 활용할 때 예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확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기, 거리, 각도, 투사 확대법이 있죠. 이 중에서 얘네들 교실 바닥과 다른 색 책상 제공, 그리고 학생에게 굵은 선이 그어진 공책 제공, 이거는 확대법과 관계없는 대비와 관련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독서대 제공과 제일 앞쪽에 자리를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대적 거리 확대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 크기의 확대 교과서를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대적 크기 확대법과 관련이 있고요.
망원경을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각도 확대법과 관련이 있죠. 안 나온 거는 투사고, 투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CCTV가 그 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 점, 밑줄친 기획을 활용해서 지도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학생을 가에서 찾아 쓰고 그 이유로 쓰라고 하는데, 자, 기획이 뭐냐면 묵자와 점자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는데요. 근데 못 살거는 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기본적으로 점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촉각 감각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때문에 말초신경이 둔화되어 있죠. 즉 촉각 감각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명이 되더라도 점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각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동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묵자와 점자를 병행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지금 보고 있는 학생 정보 중에서 요즘 개념으로 망막박리를 조심해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굴 조심해야 된다고? 일단 여기 보면 망막세서병성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 조심해야 되고요. 미숙아 망막병증 조심해야 되고요. 선천성 녹내장 조심해야 됩니다. 즉 고도근심 빼고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사회적 기술 결함과 관련된 이론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딱 보니까 문제에 자폐성 장애가 나오죠. 근데 자폐성 장애를 얘기하면서 사회성과 관련된 지도 내용이 물어봐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자폐 학생의 사회성 관련된 지도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했었죠. 그래서 왜 하필 자폐로 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성 결함과 관련된 내용은 지적장애 책 송주만 선생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본다고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적 각성 부재 그리고 존재라고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기술 결함과 수행력 결함이 나오고, 그리고 존재 부분에서는 자기 통제, 기술 결함과 자기 통제, 수행력 결함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돼 있죠.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서적 학성 존재 부재보다는 이 기술 결함과 수행력 결함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대부분 책에서는 이 기술 결함과 수행력 불함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뭐 정서 책이라든지 학습방 책이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꼭 자폐성 장애가 아니라 일반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사회성 기술과 관련된 사회성 기술 결함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뭐 기획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결함과 미행 같은 경우에는 수행력 결함이고요. 기술 결함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학습 과정에서의 심한 결함,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기회의 부재가 원인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수행력 결함 같은 경우는 동기유발 부족과 수행하는 기회 부족이 이제 이 원인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기술 결함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와 그리고 학습장애, 정서행동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B 같은 경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중등 전공 B를 볼 차례입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문제라서 제가 특별히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일단 요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장으로 쓰는 형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으로 해당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내용 같은 경우도 지금 점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지금 밑줄친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 두 가지를 쓰라고 했고, 이 기획이 지금 이 부분, 이 땅 1000평을
접력한 건데 틀린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왜 틀렸냐? 천은 숫자처럼 쓸 때는 수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표가 언급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천 단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콤마 같은 경우에는 이 5점이 아니라 2점을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틀렸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늘 나오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한 칸 띄었을 때. 이 같은 경우는 뭐 기출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뭐와 똑같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이 한글 초성이 전부 다 숫자와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띄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약자 운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약자를 쓰는 이유를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 2007년 개정 점자 규정에 본다고 하면 제6항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약자를 사용한 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점자책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점자의 읽기와 쓰는 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약자를 쓰는 건데, 따라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약자가 뭔지 약어가 뭔지를 기억하시고, 약자 같은 경우는 뭐 약기한 거, 약이 같은 경우는 뭐 둘 중 2개 이상의 글자를 줄여서 쓴 거,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약자와 약어 정의까지도 함께 연결시켜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치사한 게 3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그리고 4번도 그렇고 이게 명확하게 딱 안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2016년 중등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3번부터 답을 제대로 못 쓴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답에는 일반적으로 토큰 경제와 그리고 반응 대가를 사용하는 이유를 써놨는데, 뭐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죠. 자, 기읍 니은 같은 경우 기역이 토큰 제도, 그리고 니은이 반응 대가인데 이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시간 간격을 두고 사용한 이유를 쓰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 책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지가 않는데 여러 책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사 A가 이와 같은 중지를 실시한 이유는 첫 번째, 토큰의 회수가 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큰을 받고 나중에 반응 대가를 해야 내가 이 토큰을 뺏겼을 때 불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토큰을 줘놓고 반응 대가를 실시해서 회수할 만한 강화 인자를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즉 토큰 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는 강화 인자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토큰 제도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반응 대가를 이렇게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 책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홍준표 선생님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 리을에서 교사 A가 효과적인 행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산할 점을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홍준표 선생님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디귿 수요일 오전에 0이고, 즉 이 강화제 토큰이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종료 전까지 1이라는 거는 얘가 너무 적게 받거나 너무 많이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너무 토큰을 작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써주시는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명확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으로 시험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얘도 문제가 좀 많은데, 일단 기역 니은을 고려해서 학생 A를 휠체어에서 앉을 때 몸통과 다리 자세 유지 방법을 쓰라고 합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는 몸을 바깥쪽으로 회전이 되니까 안쪽으로 모아줘야 되잖아요. 뭐 내전대나 외전대 등등의 뭐 다리 지지대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가르지 못해서 앉아있을 때 머리의 몸통이 앞쪽으로 굴곡된다고 하니까 뭘 하면 된다고? 가슴 벨트라든지 그리고 고개를 잡아줄 수 있는 벨크로 같은 걸 쓰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내용인데 이 학생에게 적합한 서기자세 보조기구를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자세 보조기구는 최근 책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론트 스탠더, 두 번째가 수파인 스탠더, 그리고 세 번째가 스탠드 테이블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키워드죠. 낮은 근긴장도로 인해 상체와 하체 조절 능력이 낮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파인 스탠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수파인 스탠더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박은혜 선생님 책 등등을 찾아보시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더의 장점으로 제가 답을 써놓은 거거든요. 활동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적합한 서기 자세 보조기 명시 쓰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에 대한 장점을 생각하기도 어려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이렇게 보면 쉽지만 실제 3번에서 멘탈이 털리고요. 4번에서 멘탈이 털렸어요. 그래서 더더욱 6번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저긴장성 뇌성마비라는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쟤는 증상으로 많이 얘기하죠. 헝겊 인형처럼 축 늘어지는 게 특징이고 저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이게 전형적으로 수능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좀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작성범위를 보시면 교사 A가 미출진 기획을 할 때 학생의 현행 수준을 고려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쓰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학습 내용의 과제 분석 내용 한 거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 이거 그림을 보면 되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얘 뭘 못한다고? 네, 시침과 분침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침과 분침을 구분하는 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니은 교사가 A가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쓰라고 하는데 숙달할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반복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숙달이 반복 연습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흥미와 관심 같은 경우, 즉 동기를 이용해가지고 반복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 현행 수준과 수업 계획을 위해 해야 할 것을 고려할 때 디귿에서 잘못된 거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이게 틀렸죠. 시각 읽기 연습은 실물 시계보다 모형 시계와 준비된 학습지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일단 연습이라는 거는 뭔가를 배웠잖아요. 배운 걸 써먹는 거잖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모형 시계보다 준비된 학습지보다 실물 시계를 이용해야 뭘 할 수 있다고? 나중에 일반화를 도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 측면에서 보면 읽기, 시각 연습은 실물 시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이게 틀렸죠. 후속 학습으로 하루 일과 시간을 순서대로 배열하기.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참고하고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을 참고하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행 수준을 보시면 시간의 전후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로 배열하기.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육과정을 알면 명확히 알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런 내용을 본다고 하면 얘는 수능형 문제고 따라서 이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왜 틀렸는지를 본인 스스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는 사람은 또 한없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풀어봐야 도움이 돼요. 자,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은 어차피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필이면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해 개정된 의사소통 3판, 공선생 3판 내용과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점, 자폐성 장애 학생의 언어 특성을 근거해서 가히 미출진 기획과 리을의 공통점 한 가지를 쓰고 기획의 의사소통 기능을 쓰라고 하죠. 이거는 알다시피 반영하고 자기조절이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 화연운전 능력이죠. 이 화연운전 능력이 고은 선생님 책 2판까지는 화연운전 능력이란 땡땡이라고 해서 정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가 파트너 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근데 3판에서는 이 파트너 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언급되어 있지만 화연운전 능력의 정의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좀 바뀌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디귿에서 나타난 화형적 기술의 문제점. 뭐 니은디귿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물어봤는데 쓸데없는 거 대답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아이스크림 살까? 오늘 비 왔어요. 성우에 뭘 먹을래? 물 냄새 나요. 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 주제를 유지하고 시작하는데 적합하지 않잖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담화 기술까지도 지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지금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뀐 내용이라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바라 분석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바뀌었죠. 바라 구분 원칙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내용이 이게 바뀌었거든요. 말 차례가 바뀌지 않았으나 종결어미, 종결억양, 휴지의 출현 그리고 내용의 완결성이 있을 경우 바라로 구분한다.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2회 이상 동일한 반화가 반복됐을 때 최초 반화만 분석한다는 이 내용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노래하기, 숫자 세개되고 같은 자동구어는 바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해서 제어한다. 이 내용이 정답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라 구분 원칙이 3판에서는 좀 바뀌었다는 생각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7번 문제. 이 7번 문제는 생뚱맞게도 뭐가 나왔다? 네, 전환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재밌게도 이 내용이 어디 책 내용이 나오냐면 이정호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정호 선생님 전환교육 관련된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이때 전환교육 관련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보여준 게 왜냐면 그 내용이 이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있지만 나머지 문제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강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책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책이 이정호 선생님 책입니다. 이정호 선생님 책이에요. 자, 이 같은 경우 먼저 개인중심 계획 PCP가 나오죠. 이 PCP 같은 경우도 지적정에도 나오고 지금 전환교육에도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즉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개인중심 계획으로 세워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니은디귿 같은 경우는 지원고용이나 경쟁고용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서 어떤 문제가 왔었냐면 김영현 선생님 책에서는 이 지원고용과 경쟁고용을 얘기할 때 이 경쟁고용을 포함한 이 경쟁고용과 보호고용을 묶어가지고 전통적인 뭐 고용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지원고용과 비교를 할 때 이런 내용들 선배치 후훈련, 그리고 후배치 선훈련, 선배치 후훈련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방금 했던 선배치 후훈련 그리고 선훈련 후배치 이런 거 쓰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뭘로 써야 된다고? 통합 측면 통합 그리고 보수 그리고 고용 후 지원 측면으로 이걸 비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공통점 두 가지, 차이점 한 가지를 쓸 수가 있죠. 즉 경쟁, 지원 고용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통합하고요. 둘 다 보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쟁 고용은 고용 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지원 고용은 고용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두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생뚱맞게도 대놓고 물어봅니다. 생태학적 목록의 단계를 쓰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전체 내용이 다 전환교육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 문제. 자,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되냐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니은의 장점을 학습자 입장에서 두 가지 쓰라고 합니다. 자, 기획 평행교수, 니은 스테이션이죠. 자, 학습자 입장에서는 평행교수를 한다고 하면 좋은 점은 교사대 학생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다고 조금 더 밀도가 높은 수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행교수 같은 경우는 복습 때 사용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교사대 학생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밀도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두 번째, 대상,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을 참고해서 얘네들의 차이점을 써야 되는데
집단과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 차이점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다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0명인데 장애학생 2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교수 집단은요, 이렇게 똑같이 15명씩 나누죠. 그리고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10명씩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대상 내용을 쓰시면 되고, 교수학습 활동 그리고 자료 및 위점 바탕으로 지금 활동 내용 측면에서 써야 되는데, 평행교수 같은 경우에는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우고요.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스테이션을 이동하면서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내용을 배우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쓸 때 꼭 써야 될 내용이 뭐냐면, 특정 시점에서 얘네들은 배우는 내용이 같고 얘네들은 배우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써주면서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전공과 안내 노트를 이용해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요거 장애 학생이 집단 구성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교사가 지원할 활동 2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협동학습을 할 때 교사가 노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이 협동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관찰을 하고요.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면 됩니다. 그 피드백하는 내용들이 제가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협동학습의 구성 원리와 이제 비슷하죠. 이게 뭐 구성 원리,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총 5가지 내용이 있죠. 그 5가지 내용으로 각각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 수업됐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이 협동학습과 관련된 요소, 원리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늘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 그리고 개별 책무성, 이 내용으로 지금 2가지의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될 거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받고 줄 수 있도록 구조화해 줘야 되고, 그리고 개별 책무성 같은 경우는 장애 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논술형 문제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 정도 생각하시고,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FN대로 답을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문제 해결력 그리고 추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16학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풀으라면 못 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쓰는 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늘 할 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재미있는 수업 들어서 감사하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